오늘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한 남자가 숨막히는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정말 진짜는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걸까? 이걸 찾아 떠나는 아주 깊은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옭아매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사이에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의 내면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화자가 런던에 대해 갖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감정이죠. 낙원이면서 동시에 속박의 집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런던이 그에게 한없이 매혹적이고 멋진 곳이었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갈등, 그러니까 도시의 매력과 그 억압적인 본질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처음부터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먼저 화자가 런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는 런던의 그 웅장한 역사, 그리고 가끔씩 마주치는 마치 시인이 묘사했던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가 왜 런던을 낙원이라고까지 생각했는지, 그 매력의 실체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똑같은 도시를 보는데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방문객, 학생이나 여행객 같은 사람들에게 런던은 정말 멋진 곳이죠. 역사적인 건물, 장엄한 풍경,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화자 자신처럼 먹고 살기 위해 이 도시에 발이 묶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런던의 거리는 더 이상 낭만적인 산책로가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의 길일 뿐이고요. 저 높이 솟은 건물들은 마치 감옥의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도시가 주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은 아주 드물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화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에서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경제적인 필연성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변호사든 은행원이든 고객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임금을 주는 곳을 찾아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구가 도시로 흘러드는 건 마치 강물이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아주 무자비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에 대한 그 첫 인상, 그 설레는 매혹이 어떻게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단조로움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의무의 굴레에 묵혔을 때 그토록 빛나던 도시는 어떻게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야만 하는 옥스퍼드 거리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권태를 견디기 위해서 화자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작은 게임들을 벌이기 시작해요. 일부러 지저분한 뒷골목으로 빙 돌아가 보기도 하고, 어제 봤던 서점 진열대의 책이 그대로 있을지 없을지 혼자 내기를 걸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이 황량한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한 정말 한심한 속임수였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의 고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루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단조로움이 주는 고문인 거죠. 시간이란 게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삶 자체가 마치 어린 시절에 꿨던 악몽처럼 사방의 벽이 나를 향해 서서히 좁혀오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느낌. 그는 말합니다. 삶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았고, 자유와 다양성을 모두 가진 사람은 3배로 축복받았다고요. 하지만 거대한 도시라는 기계 속의 작은 부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는 그 둘 다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화자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농부의 삶이 참 단조롭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시 사무원의 삶에 비하면 농부의 삶은 오히려 훨씬 다채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사무원에게 시간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는 몇 년이고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젊음을 다 소진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 자신도 그냥 하나의 기계 부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끔찍한 단조로움이 사람을 내면으로 파고들게 만들고, 때로는 저급한 상상력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게 만든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대도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인간관계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제한된 수입을 가진 보통 사람에겐 그건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 그가 처음 도시로 왔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게 바로 이 친구들이었는데 곧 이게 망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 특유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때로는 좀 무례하게 보일 정도라는 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고된 하루 일과에 지치고 나면 누구를 만나서 어울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대화하는 기술도 점점 잃어버리고요. 설령 마음 맞는 친구가 생겼다 해도 도시가 너무 넓어서 한 번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정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받는 부고장으로나 간간음하기 나는 사실상 중단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꼬박 10년 동안 이어온 후 35이 된 화자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나 외롭고 친구도 하나 없으며 마치 쇠로된 틀 안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아주 깊고 불안한 자기 성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생각은 바로 자기 자식들의 미래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토록 즐겁게 만들어주었던 자연의 풍경, 그 소리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도시 아이들 특유의 그 피상적인 약삭 발음과 속어를 배우고 탁한 공기 때문에 빈혈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도 결국 나와 똑같은 운명, 즉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검은 코트 부대의 신병이 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구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도 전에 노예가 되고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산으로 노예의 운명을 물려받는 것. 바로 그런 끔찍한 미래를 본 거죠. 바로 이 단 하나의 질문, 이 끈질긴 질문이 매일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앞으로 이어질 그의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 되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최선일까? 일 자체가 즐거워서 이런 비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삶은 없을까? 좀 더 평온한 만족과 소박한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은 정말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의 탐구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화자는 자기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도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의 관찰 대상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그의 동료인 에로 스미스, 아주 좁은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는 인물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 옛 학교 친구입니다. 화자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로 스미스라는 인물은요, 도시 생활에 너무나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자연이라든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감상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좁은 삶에 거의 비굴할 정도로 만족하고 불만을 품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 못하죠. 한 번은 화자가 그를 데리고 에핑 숲으로 소풍을 가는데 에로 스미스는 그 광활한 숲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하고 암울한 눈빛만 보낼 뿐입니다. 오히려 도시로 돌아와 공장의 매캐한 냄새를 맡고 가스등 불빛을 봤을 때 비로소 활기를 되찾죠. 화자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자연을 감상하는 취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면에 부유한 친구의 삶은 돈과 흥분이 결코 더 나은 삶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금융계의 나폴레옹으로 불리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그 삶의 본질은 사실 도박사의 짧은 승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기가 주는 그 짜릿한 스릴을 위해 삽니다. 시골은 혐오하고 책이나 그림 같은 건 다 쓸모없는 거라고 말하죠. 겉보기에는 늘 유쾌해 보이지만 잠시 침묵이 떼면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불안의 흔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마에 지친 주름, 눈 밑에 깊은 그늘, 마치 곧 닥쳐올 재앙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한 자세. 결국 그는 어느 금융폭풍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관찰은 자연스럽게 그 자체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과연 충만한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화자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정작 그 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향과 능력을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돈을 버는데 온 정신을 쏟는 동안 그 돈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감상하는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들에 대해 그저 돈만 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멋진 집을 지을 때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와 장식가라는 거죠. 비싼 미술품을 사 모아도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건 그의 교양 있는 비서일 수 있고요. 심지어 자기가 주최한 성대한 연회에서도 주인인 백만장자는 불안에 떨고 있지만 초대받은 배고픈 기자들은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결국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돈을 지불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사실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그걸 사기 위해 애쓰고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얻는 그 만족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이런 종류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얻은 것에 대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화자는 수표가 흔해지면서 돈의 가치가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펜 한 번 쓱 놀리는 것만으로 수천 파운드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느끼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결국 하나의 결정적인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돈을 버는 행위, 즉 생계를 꾸리는 것과 진정으로 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죠. 이것이 이 책의 전반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현대 도시 생활의 중심적인 문제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교회에 사는 평범한 사업가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늘 걱정의 빵을 먹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삶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는 거죠. 화자는 이 교회 생활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건 도시 생활의 불편함과 시골 생활의 고립이라는 양쪽의 단점만을 결합한 아주 비참한 타협안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하루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거의 모른 채 자라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삶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취향과 애정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열된 삶을 낳을 뿐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예술가나 장인과는 달리 평범한 도시의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산술 능력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그가 가진 다른 더 고귀한 능력들, 예를 들면 예술적 감각이나 철학적 사고 능력 같은 것들은 전혀 사용되지 못합니다.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그저 의무가 되고 그의 고등한 능력들은 평생 잠든 채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마침내 우리는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한 핵심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행위, 즉 생계 꾸리기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자는 여기서 자신의 인생 첫 번째 임무는 생계를 꾸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며 삶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살아갈 힘 자체를 희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바로 이 원칙이 앞으로 그가 걸어갈 여정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책 W.J. 도슨의 단순한 삶의 탐구는 바로 그 낯선 느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책은요, 현대 도시 생활에 아주 깊은 불만을 느끼던 한 남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 떠나는 아주 체계적인 여정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지적으로 자신만의 탈출을 계획하기까지 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의 여정을 크게 6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그의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든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가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그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냉정하게 계상을 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운명이 그의 등을 떠민 순간, 그리고 이상을 좇아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현실의 벽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인공이 이 여정은요,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하지만 끈질기게 머릿속을 맴도는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있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따라갈 만한 모델이 있나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발견한 건 자신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길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동료인 에로 스미스라는 사람을 떠올려요. 이 사람은 참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영웅적이라고 할 만큼 성실한 미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단조롭고 어떤 넓은 관심사라고는 전혀 없는 자기 삶에 끔찍할 정도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린 시절 알았던 주식 중개인을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부를 손에 넣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화나 어떤 문화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을 도박사처럼 끊임없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불안과 맞바꿔버린 사람이었죠. 에로 스미스의 그 만족스러운 삶은 주인공에게는 오히려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에핑 숲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웬걸요, 에로 스미스는 그 자연 속에서 오히려 생기를 잃고 금방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돌아와서 익숙한 가스등 불빛과 공장 냄새를 맡고 나서야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은 섬뜩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도시의 이 반복적인 삶이라는 게 한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까지 잠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그 부유한 주식 중개인에게로 향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성공한 삶의 전형이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단골이고 주머니에는 금화가 가득했고 마치 금융계를 호령하는 나폴레옹처럼 보였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얼굴에서 깊은 불안의 그림자를 읽어냅니다. 이마에 새겨진 지친 주름, 눈 밑에 깊은 그늘, 마치 언제 닥칠지 모를 재앙의 발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듯한 그 불안한 자세까지요. 그는 분명 부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도, 명예도, 삶의 섬세한 기쁨 같은 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저 도박사의 아주 짧은 승리 같은 것이었죠. 주인공은 차라리 에로 스미스의 그 좁고 지루한 삶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부 자체에 대한 더 넓은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부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정작 그 부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자질들을 파괴해버린다고 주장해요. 생각해보면 돈의 진짜 즐거움이란 건 이걸 사도 될까 고민하는 신중함, 이걸 살 여유가 될까 스스로에게 묻는 그 과정,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돈이 무한하게 많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즐거움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는 그냥 남들이 사라고 하는 걸 살 뿐 무언가를 탐구하는 흥분이나 수집하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부자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에 대한 계산서를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불안이 돈을 지키려는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부가 결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 없는 만족의 길도, 불안에 떠는 부의 길도 둘 다 막다른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제 자기 삶의 근본적인 구조를 한번 뜯어보기 시작해요. 그는 단순한 생존과 진정한 삶을 구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삶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생계를 꾸리는 것,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전자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매일 반복되는 노동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요, 나의 모든 재능과 취향을 다 발휘해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주인공은 도시 사람들이 이 생계를 꾸리는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회에 사는 사업가의 삶을 들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하루가 정말 압축적으로 보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허둥지둥 아침을 먹고 소화가 되던 말던 시간에 맞춰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낮 동안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밤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그저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한 막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는 분명 생계는 꾸려가고 있지만 과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무슨 건강한 타협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되고 부자연스러운 가족 생활을 만드는 덫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생활은 한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남편은 도시에서 진짜 삶을 살고 아내는 교회라는 공간에 고립되는 거죠. 남편은 자기 자식들에게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아내의 세계는 가십이나 집안일 같은 걸로 점점 좁아집니다.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내는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건 결국 정서적인 소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결론적으로 이게 도시와 시골의 장점만 쏙쏙 뽑아온 게 아니라 양쪽의 단점만을 결합해 놓은 아주 비참한 타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석들을 쭉 하다 보니 주인공은 자기 삶이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필요와 사회적 관습이라는 폭군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인공적인 도시의 삶과 정반대로 그를 버티게 해준 힘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자연에 대한 아주 깊고 본능적인 갈망, 이른바 땅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고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고 또 땅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런 뿌리 깊은 욕구가 있었어요. 아마 그의 조상 중에 누군가는 은둔자였거나 집시 혹은 농부였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갓 갈아엎은 흙냄새를 맡으면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본성이 깨어나는 것 같았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 저 너머의 고독한 숲속으로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갈망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막연했던 본능은 스코틀랜드의 아주 외딴 작은 농장에서 보냈던 휴가의 기억을 통해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그곳이야말로 더 낮고 더 단순한 삶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이 표를 보면 그 농가가 어떻게 자급자족했는지 알 수 있어요. 땅에서는 귀리랑 감자를 키우고 돼지우리에서는 베이컨을 얻었죠. 양을 키워서 고기와 약물을 얻고 소에서는 우유와 버터를, 닭에서는 달걀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집 앞 강에서는 아침 식사로 먹을 송어를 직접 낚았어요. 정말 외부 세계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자급자족의 세계였던 겁니다. 바로 그 농장에서 그는 노동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이 웰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루의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 아름답게 짜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 중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도시에서 나는 일하기 위해 살았다. 여기서는 살기 위해 일했다. 도시에서의 노동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서의 노동은 삶 그 자체의 일부이자 커다란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나 운동장에서 쏟아붓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시골에서는 생존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노력만으로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건강과 경제라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여지도 없었어요. 런던 생활이 그를 심각한 병에 걸리게 하진 않았지만 늘 만성적으로 활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게 했거든요. 잦은 두통과 우울감, 특히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날이면 숨이 턱 막히는 그 압박감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인 결과였죠. 아이들 얼굴도 늘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만 가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활기찬 공기는 마치 좋은 와인보다 더 기분 좋은 온기를 혈관에 흐르게 했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몸이 평온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평온해졌습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품으로 느끼게 하는 높은 수준의 활력이었고 그건 오직 시골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복잡한 경제학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간 수입 320파운드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엇이 필수적인 지출이고 무엇이 단순히 도시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분석 과정인데요. 집세, 휴가비, 매일 드는 점심값과 통근비,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남들 시선 때문에 쓰는 체면칠의 비용까지. 따져보니 이 많은 부분들이 도시를 떠나기만 하면 고스란히 절약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계산은 정말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철도회사,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적 관습에 지불하는 일종의 세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도시에서 버는 돈이 그저 명목상의 수입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도시 생활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그가 관습의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기 소득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을 모두 마친 그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도시를 떠남으로써 절약되는 그 관습의 세금을 모두 제하고 나니까 그가 실제로 포기해야 하는 순수입은 고작 이 금액 150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150파운드, 이 액수를 마주하는 순간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탈출의 꿈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그와 아내가 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두고 한창 토론하던 바로 그 순간 운명이 개입합니다. 사업 불황이 닥치면서 그의 고용주가 20년이나 일한 그를 해고하기로 한 겁니다. 20년 동안 헌신한 대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마지막으로 책상을 잠그고 모자와 코트를 챙겨서 거리로 나섰을 때 그의 미래는 한없이 불투명하고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실을 나와서 한 반마일쯤 걸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전혀 다른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충격과 절망이 지나가자 아주 심오하고 짜릿한 깨달음이 온몸을 덮친 겁니다. 이 인용문이 그 순간의 감정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주죠. 내 혈관 속에서 갑자기 피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해방된 노예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마침내 나는 자유였다. 어쩌면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이 오히려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마지막 추진력이 되어준 셈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여가를 즐기는 신사처럼 런던 거리를 배회하면서 이 해방의 새로움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그는 하이드파크 벤치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넓은 우주에 그 누구도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에 대해 단 1분 1초도 요구할 권리가 없구나. 이 생각에 거의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였죠. 재미있는 발견도 합니다. 늘 바쁘게 점심시간에 쇼핑하던 그가 한가한 오후 3시에 가게에 들어가자 가게 주인들이 그를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로 여기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향한 이 새로운 존경심에 살짝 취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비싼 책을 한 권 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여유로운 자유는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도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신문 광고로 향합니다. 광고 속에 그려진 시골 생활은 정말 낭만적이고 매혹적이었죠. 그림 같은 오두막들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광고 속 세상과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도스 농장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고에서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림 같은 농가라고 했지만 그를 맞이한 건 곰팡이내가 진동하는 폐허였어요. 벽에는 습기가 축축하게 배어 있었고 지붕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광고가 약속했던 지상낙원과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현실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은 그에게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도시의 억압에서 벗어나겠다는 지적인 계획은 완벽하게 세웠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탐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도시가 파는 편리함에도, 시골이 파는 낭만에도 그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진정으로 단순한 삶을 향한 탐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살기 위해 일하는 걸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사는 걸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책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삶이라는 것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노동, 그 사이에 깊은 고민에서 말이죠. 자, 책의 한 구절인데요. 도시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살아갈 시간이 없는 듯 했다. 와, 정말 날카로운 문장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꿰뚫어보는 말 같기도 하고요. 이 단순한 관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뿌리채 흔들게 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쪽은 그냥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니까 생계 수단. 다른 한쪽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기술, 바로 삶이죠. 한번 보세요. 왼쪽의 생계 수단은 결국 단조롭고 지치고 뭔가 내 삶이 조각나는 느낌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오른쪽의 삶은 어때요? 충만하고 온전하고 잔잔한 기쁨이 있는 것. 이 책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늘날 수많은 도시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그 마음속 갈등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일상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퇴근,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단절되어가는 삶. 저자는 이 현실을 정말 강렬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교회 생활의 폭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사는 직장인의 하루 상상이 가시나요? 저자가 그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침은요, 그 정해진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정신없이 뛰는 경주 같아요. 그렇게 집을 나서면 평균 12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죠. 그러니 아이들한테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는 집이라는 공간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막사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런던에 이렇게 집 없는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매일 무려 130만 명이나 출퇴근을 했다고 해요. 13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건 더 이상 한두 사람의 선택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거대한 사회 구조의 문제구나 하고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편은 좀 힘들어도 아내랑 아이들은 공기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요.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있는 잘못된 타협은 아닐까요?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들이 모두 일하러 떠나버린 텅 빈 낮의 교회를 묘사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요한 하렘이라고 해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텐데요. 그 의미는 이거죠. 어떤 생생한 활기나 변화도 없이 마치 공기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곳, 남편이 도시에서 겪는 그 치열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세계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자의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남편의 머릿속은 온통 도시의 비즈니스로 가득 차서 아내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아내의 세계는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데 부부의 취향이나 애정이 점점 멀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고 저자는 꼬집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팍팍하고 단절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저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다른 삶을 향한 아주 본능적인 갈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외침 같은 거였죠. 그는 이 느낌, 이 뿌리 깊은 욕구를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해요. 바로 대지에 대한 굶주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고,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고, 자연의 품에 폭 안기고 싶은 그런 끈질긴 갈망. 그는 이게 어쩌면 아주 먼 옛날 농부였을지도 모르는 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본능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갓 갈아엎은 흙냄새가 내 안에서 죽은 듯이 잠자던 본성의 일부를 되살렸다. 이 문장처럼요. 정말 사소하잖아요, 흙냄새. 근데 그 냄새 하나가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잊고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불만에 제대로 불을 지피게 된 거죠. 그가 자연과 교감하는 걸 보면 이건 거의 영적인 수준에 가까워요. 산이 나를 불렀다. 마치 그곳이 내 진짜 집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런던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느끼던 그 낯선 느낌? 그 소외감과는 정말 정반대의 감정이었던 거죠. 그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의 이상향 같은 풍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방문했던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농장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본 단순하지만 너무나 충만했던 삶. 그걸 떠올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그들은 빼앗기지 않을 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요. 그 삶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스코틀랜드 농장 가족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을 귀리, 감자, 베이컨 다 직접 키우고요. 양털을 깎아서 담요랑 옷을 만들어요. 일할 때는 막 서두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요. 짬이 나면 송어 낚시를 갈 여유도 있고 밤에는 다 같이 벽난로 앞에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건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노동이 곧바로 내 가족의 행복과 집결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바로 이 경험이 도시의 일과 시골의 일 사이에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도시의 일은요,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햇빛도 못 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오른쪽, 시골의 일은 어때요? 모든 일에 즐거움이 함께하고 숲의 향기를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그 모든 게 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죠. 하나는 나를 소외시키고 다른 하나는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갈망이 그저 감상에 젖은 낭만적인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아주 냉철하게 계산하기 시작해요. 바로 건강과 돈이라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이 계산이 그의 결심을 단단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는 도시 생활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차분하게 따져봅니다. 생각해보니 늘 활력이 없고 만성 두통에 우울감도 있고요. 아이들 얼굴은 늘 창백했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콕 집어 말할 병은 없었지만 한마디로 만성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바로 그거였던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느끼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오직 건강만 있으면 된다. 시골은 내게 이걸 줬지만 도시는 이걸 빼앗아갔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시골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활력을 도시는 처음부터 허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건강 문제, 다음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받는 이 월급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하고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수입이 상당 부분 거품, 일종의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어디에 살든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기본적인 지출 내역부터 뽑아봅니다. 식비랑 생활용품비, 책값, 옷값, 보험료, 휴가비, 교육비, 자질구레한 비용들, 그리고 집세랑 세금까지. 다 더해보니까 연간 총 268파운드가 나오네요. 그럼 만약에 시골로 간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계산을 해봐요. 시골 생활 자체가 휴가니까 휴가비 30파운드는 필요 없겠고, 싼 오두막을 구하면 집세에서 45파운드를 아낄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 식비도 한 20파운드는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해도 총 95파운드가 절약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바로 숨겨진 비용이죠. 그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도시세 같은 건데 그게 연간 1,000파운드는 좋게 낸다고 본 겁니다. 매일 사 먹는 점심값, 비싼 통근 비용, 그리고 남들처럼 보이려고 쓰는 체면 유지비 같은 것들 말이죠.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의 대부분이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집주인 좋은 일, 철도회사 좋은 일 시켜주고 체면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치고 있었구나.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거치애를 위해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몇 년 동안 마음으로는 시골을 갈망하고 머리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정작 그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네, 바로 해고였습니다. 내가 일하던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직원을 줄여야만 했다. 20해 동안 다녔던 직장이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절망 대신에 갑자기 혈관 속에 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해방된 노예였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라고 느낀 거죠.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가장 완벽한 해방의 순간이 된 겁니다. 그는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내게 건강과 단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제국의 화려함도 우습게 만들어버리겠다. 직장을 잃은 바로 그날 얻게 된 이 완전한 자유. 이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여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맛볼 수 없는 종류의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그와 아내는 꿈에 그리던 시골집을 구하기 위한 실제적인 여정을 시작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문에 실린 온갖 매력적인 부동산 광고들을 살펴보는 거였죠. 신문 광고만 보면요, 이건 뭐 거의 시골의 행복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수준이었어요. 저자는 이걸 보고 부동산 중개업자로 위장한 박애주의자들의 열띤 경쟁이라고 비꼬기까지 하죠. 광고 속 세상에서 영국의 시골은 그저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값싼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달콤한 환상을 아주 무참히 깨뜨려버립니다. 광고에서는 낙원처럼 묘사됐던 도스 농장에 직접 가보니 실상은 곰팡이 나는 쥐소굴, 그냥 폐허였던 거죠. 땅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황량하고 심지어 물도 안 나왔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그곳까지 태워다 준 마부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당신이 벌써 21번째 손님이요. 근데 다들 여기 와보고는 도망치듯 떠나면서 엄청 기뻐하더군. 결국 나도 그 광고에 낚인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린 첫 실패는 그에게 아주 혹독한 진실을 가르쳐줬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꿈의 집이 저런 폐허라면 내가 꿈꾸는 그 소박하고 단순한 삶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이미 너무 비싸거나 다 주인이 있었거든요. 도시에서는 탈출했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그저 막연한 동경에만 그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흐릿한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모호하기만 했던 감정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 단단한 확신이 되어가는지 그 깊고 내밀한 변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단단한 확신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붕 뜬 감정 위에 그냥 떠 있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을 법한 이 질문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수년간 쌓아온 조용한 불만족을 더는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명확한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한 남자의 여정. 그 첫걸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맞아요. 모든 변화는 바로 깨달음에서 시작되죠.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지금 내 삶이 그냥 싫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마음속에 막연한 불평이나 불만 같은 흐릿한 감정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려면 반드시 확고한 신념, 즉 확신으로 굳어져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문장에 저자의 치열했던 내적 갈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온전히 마음을 쏟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시골 생활을 향한 막연한 그리움만 키우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거죠. 이런 어중간한 태도는 현재의 삶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꿈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조차 빼앗아간다는 걸 직시한 겁니다. 막연한 불평은 그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결국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둘로 나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도시 생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는 군인처럼 사는 건 영혼을 지치게 할 뿐 어떤 성취감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더는 이런 위선적인 삶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막연한 감정을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저자는 아주 이성적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의 결정을 아주 단단한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우기로 한 건데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제 현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의 논리를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 바로 건강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먼저 도시 생활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에 정확히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강,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디 아픈 데 없는 상태랑은 조금 달라요.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충만한 생명력, 바로 높은 수준의 활력이었던 거죠. 도시의 삭막하고 오염된 환경이 바로 이 생생한 활기를 자신과 가족에게서 앗아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도시와 시골, 이 두 환경에서의 삶은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런던에 있을 땐 말이죠. 늘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고 우울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 얼굴은 생기 없이 창백했고 온 가족의 신경은 늘 바늘끝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잠시라도 시골에 가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 온몸의 혈관에 따스한 온기가 도는 것 같고 아침이면 정신이 수정처럼 맑아졌죠. 몸과 마음이 평온을 되찾으니 생각마저 선명해졌습니다. 자, 이제 건강 문제를 살펴봤으니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마 듣고 나면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분석의 출발점은 그의 1년 총소득 320파운드입니다. 이 돈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도시에서 한 가족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는 괜찮아 보이는 액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돈이 과연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그가 가계부를 쫙 펼쳐놓고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식비, 집세, 보험료, 교육비 이렇게 꼭 나가야 하는 돈들을 전부 더해보니 1년에 268파운드였습니다. 이상하죠? 320파운드를 버는데 268파운드를 썼으면 52파운드가 남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통장엔 그 돈이 없었던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52파운드. 이게 그냥 계산 실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도시 생활의 무서운 비밀, 그 경제적인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라진 돈은 바로 그의 삶을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비용들의 실체였던 겁니다. 추적 끝에 저자가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기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도시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하는 일종의 통행세 같은 거였어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밖에서 사 먹는 점심, 동료들이랑 마시는 차, 자잘한 팁들, 그리고 버스비, 기차비 같은 출퇴근 교통비요.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치를 싹 모아보니까 무려 30파운드나 됐던 거죠. 이 돈은 뭐 저축은 고사하고 내 손에 한번 제대로 쥐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돈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계부에도 이런 구멍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숫자를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그의 총소득은 320파운드였지만 주된 직장에서 받는 월급, 즉 연봉은 250파운드였습니다. 이 도표는 바로 그 연봉 250파운드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이기도 전에 집주인 주머니로, 세금으로, 철도회사와 식당 주인 주머니로 먼저 술술 빠져나갔던 겁니다. 진짜 내 몫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거죠. 정말 강렬한 비유 아닌가요? 그는 자신의 월급이 마치 마술사의 손에 들린 동전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내 눈앞에서 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결코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교묘한 손기술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환상. 도시 노동자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하게 착취되는지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줄줄 새는 돈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체면 유지 비용이에요. 다시 말해, 나도 이 도시에서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대가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연봉 250파운드 중에서 자그마치 100파운드가 정말 100파운드가 자신의 진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회적 관습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 때문에 나가는 돈이었던 거예요. 연봉의 40%를 보이지 않는 관습세로 내고 있었던 셈이죠. 믿어지시나요? 그럼 이 엄청난 관습세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냥 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골보다 훨씬 비싸게 내야 했던 집세. 둘째, 그래도 애들 교육은 남들만큼은 시켜야지 하는 압박감에 보냈던 비싼 사립학교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직장인답게 보이기 위해 입어야 했던 옷, 매일 사 먹어야 했던 점심, 그리고 출퇴근 교통비. 이 모든 게 사실은 내 행복과는 별 상관없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한 돈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건강과 경제,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그의 확신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정말 영화처럼 운명이 그의 삶에 끼어듭니다. 그가 몇 년을 고민하고 망설였던 그 결정을 외부의 힘이 단칼에 내려버린 거죠. 그 전에 작은 변화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계획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아내가 드디어 마음을 바꾼 건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픈 아이 때문이었어요. 의사가 이 아이한테는 시골 공기가 약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의 오랜 꿈이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 거죠. 부부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세상의 계획이 먼저 그를 덮쳤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인원 감축을 해야 했고 20년을 꼬박 일했던 그는 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면담 끝에 퇴직금 50파운드가 든 수표 한 장을 손에 쥐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의 20년 도시 생활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선택이 아닌 외부 상황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됐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절망하고 분노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자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순수한 희열과 환희. 갑자기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끝이 아니구나. 시작이구나. 재앙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해방이구나. 그를 올가매던 직장이라는 족쇄, 그리고 그 직장에 딸려있던 수많은 관습세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그는 이제 그토록 꿈꿔왔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활하고 불확실한 세상과 맨몸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과연 진정한 자유라는 건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얻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주어지는 그런 예기치 못한 선물 같은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도슨의 소박한 삶을 찾아서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땅에 대한 갈망을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죠. 단순한 둘평이나 감상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아주 절실한 과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 감정만 가지고 삶의 방향을 틀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불만은 단단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확신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전원 생활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잣대, 바로 건강과 경제라는 기준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도시와 시골의 삶은 정말 이렇게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런던 생활이 그에게 무슨 심각한 병을 안겨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을 늘 만성적인 낮은 활력 상태에 붙잡아뒀죠. 끊임없이 머리가 아프고 왠지 모를 우울감에 시달리고 신경은 늘 뾰족하게 곤두서 있었고요. 그런데 시골에만 가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 몇 시간만 있어도 혈관에 다시 따뜻한 피가 도는 것 같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가 회복되는 경험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뭔지 명확해집니다. 그는 그냥 병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건 바로 이 활력,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도시는 결코 그에게 이런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씩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죠. 자, 건강에 좋다는 건 이렇게나 명확한데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퍼즐이죠. 시골 생활에 대한 열망만으로는 그 집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당시 주인공의 1년 총 수입은 320파운드였습니다. 여기에는 월급, 투자 수입, 그리고 소소한 원고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죠. 그 시절 런던에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또 불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도시에서 버는 이 돈이 과연 액면가 그대로의 가치를 다하는 걸까? 내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뭘까? 이 질문이 그의 경제 분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 지출 내역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런던 생활에는 음식, 옷, 아이들 교육 같은 기본적인 비용이 들었고 특히 집세랑 세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죠.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가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진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소위 체면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냥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숨겨진 세금이라는 게 뭔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인공은 자기 연봉 250파운드 중에 무려 110파운드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매일 사무실 동료들하고 어울리느라 써야 했던 점심값, 차값, 그리고 통금 비용이 30파운드. 시골이었으면 20파운드면 충분했을 집세와 세금으로 45파운드를 더 쓰고 있었고요. 또 아이들을 남들 다니는 번듯한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35파운드를 썼습니다. 결국 250파운드 중에 110파운드는요. 삶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내야 하는 일종의 통행세 같았던 거예요. 이 문장이 주인공의 좌절감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이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도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데 세금처럼 뜯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확신이 점점 단단해질 무렵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그의 등을 확 떠밀게 됩니다.
오랜 고민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그들의 결심을 굳히게 만든 마지막 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먼저 아내가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의 건강 문제라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열망이 이제 절박한 필요성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불행의 기운이 감도는 사무실에서 그의 세상은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20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그를 덮친 순간이었습니다. 고영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섞인 태도로 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고 직원을 줄여야만 한다고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50파운드짜리 수표 한 장을 건네면서 악수를 청합니다. 모든 게 정말 10분 안에 끝나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상실감과 고통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폭발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압도적인 해방감이었어요. 그는 직장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족쇄에서 풀려난 해방된 노예가 된 것이었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은 그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식이 어떻게 그 순간 바로 변하는지 그 첫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사무실을 나온 주인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의무감에 짓눌려서 걷던 그 거리가 이제는 감상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떤 의무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아주 심오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첫날, 그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발견들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고 권력자를 오히려 동정하는 여유를 갖게 되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쇼핑하는 시간에 물건을 사니 점원들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사회 계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자유를 기념하기 위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책 한 권을 삽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여정의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살 집을 찾는 것이죠. 그 시작은 신문 광고에서 발견한 아주 이상적인 약속들, 말하자면 낭만적인 초대장과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석조 농가, 나무가 우거진 시골의 유쾌한 전망, 이런 매혹적이고 그림 같은 광고 문구들이 오랫동안 주인공의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전원 생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낭만적인 꿈은 아주 차갑고 혹독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마차꾼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앞으로 닥칠 실망을 예고합니다. 당신이 21번째 손님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안고 여기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꿈과 현실의 간극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광고에 나왔던 안락한 거주지는 곰팡이와 쥐로 가득한 폐허였고 그림 같은 담쟁이 덩굴은 축축하게 물이 새는 벽이었어요. 나무가 우거진 시골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습지였고 정원과 과수원은 이미 자연의 야만적인 상태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이 도스 농장의 실체는 주인공이 가졌던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었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실패는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탐색이 비로소 현실에 발을 딛게 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교훈의 시간이었어요. 이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그의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런 좋은 곳은 이미 돈 많은 도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도수농장에서의 경험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실적인 탐색을 시작하게 된 진정한 출발점이었어요.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서 자신의 직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진짜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그 환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그냥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이 주인공처럼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나만의 땅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까요? 그 탐색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일지 이 책을 덮으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